자, 비문학을 빨리 좀 보겠습니다. 저기 뭐고 이 책은 다음에 저기 21년 3, 4%세요? 장아 언니 못 풀어오는 거 아니에요? 언니 못 풀어오는 거 아니에요? 가져가라고 그렇게 해야지. 야, 우리 어디까지 있니? 이거 66 했니 이거? 이문에서? 66부터 해야 돼. 66? 네. 아, 이건 뭐 별로 없는데 66은. 빨리 읽어야지 이건. 그래서 뭐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표현이라는 말은 단지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고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반응에도 표현이라는 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충늘어진 가지를 보고 애처롭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나뭇가지 자체가 감정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내면의 정서를 투영하고 외부로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표현이라는 말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야는 다름 아닌 예술이며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견해가 연원이 되었다. 여기서 핵심은 뭐야? 표현? 예술과 표현의 관계죠. 예술과 표현의 관계를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지금 논제를 던졌어요. 이렇게 예술과 표현의 관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첫 번째 이거 뭐 밑줄 동그라미 치면 되죠. 난 이런 게 제일 좋다. 첫 번째 견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 어디 있어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둘째로 뭐 이렇게 있죠. 네. 첫째로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합해갖고 세 개가 있죠. 셋째로까지 해가지고 세 개가 있어요. 첫째로 볼게요. 첫째로 이제 여기 첫째로 보는 게 이게 뭐예요? 내적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내적 활동. 그래서 표현을 뭐로 본다고요? 예술가의 내적 활동으로 봐요. 표현을.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누구하고 누구? 크로체하고 그다음 누가요? 콜링우드 둘이 있습니다. 빨리 이렇게 찾는 겁니다. 뭐 이렇게 찾는 거 써서 빨리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크로체는 뭐라고 해요? 예술가가 직관을 통해서 내적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활동 뭐 이렇게 직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직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콜링우드는 직관으로 보는 건 똑같아. 얘도 알겠어요? 네. 직관으로 보는 건 똑같은데 이제 이 둘의 차이는 뭐예요? 크로체는 예술가가 어떤 직관적으로 보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콜링우드는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 나와 있죠.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예술가는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했으니까 이건 일반인도 뭐라고요? 예술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둘의 공통점은 이 직관이라는 게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위에 얘는 예술가만 직관적으로 할 수 있고 밑에는 일반인도 예술적인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네. 근데 어쨌든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내적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지금 빨리 캐치를 해내야 되는 겁니다. 읽으면서 알겠어요? 네. 이 다예요 이게. 뭐 긴데. 그래서 얘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제품이 지니는 의미를 물리적 매체의 어떤 의미를 포착을 못한다는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이게 포착을 못한다. 이게 한계예요. 한계가 지금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둘째로는 이제 뭐예요? 감상을 전달하는 의미. 그렇죠. 이걸 이제 그래서 감상을 전달하는 행위로 보는 경우에 이 관점은 예술의 본질을 어디다 둬요? 소통으로 봐요. 소통.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소통으로 보죠. 가장 대표적인 작가 누구? 톨스토이가 나왔습니다. 톨스토이요. 그래서 뭐 예술가가 과거에 경험한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켜 선색, 소리, 움직임, 언어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전달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동일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예술인데 이 입장에서 볼 때 예술은 예술가와 관객이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뭐 한다고요? 소통, 바로 공유하는 거죠. 감정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이 견해에는 두 가지 의문이 따른다. 자, 두 가지 의문이라는 건 결국 뭐겠니? 이거는 결국 비판 한계지 뭘 의문이라는 건 결국 한계지. 한계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거? 실제 확인 방법이 없어요. 실제 확인이 안 돼요. 이게 공유했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동일하지 않아도. 그렇지. 동일 감정으로 한정. 그렇지. 동일 감정이
아니어도 되는데 동일 감정이어야 한다. 동일 감정으로 한정한다는 한계가 있죠. 동일 감정으로 한정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일 감정이 아니어도 소통이 될 수 있는데, 그죠? 네. 작가는 슬프라고 썼는데 나는 그걸 보고 기쁠 수 있잖아. 네. 그 동일 감정이라고 한정해야 된다는 어떤 한계점 두 개. 그러니까 뭐 작가 제시하고 한계점 제시하고 뭐 이렇게 는 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셋째로. 이런 거는 정말 쉽고요.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 겁니다. 셋째로 표현을 뭐로 봐요? 예술 작품, 작품의 내재적 어떤 작품의 내재적 성질로 봅니다. 첫 번째 거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적 활동이라는 건 이건 누가 하는 거야? 예술가가 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이건 작품 자체가 하는 거 알겠어요? 네. 첫 번째, 세 번째가 둘 다 내적인 건 똑같은데 내적인 게 차이점. 쟤는 예술가의 내적 활동이고 얘는 뭐야? 작품의 내적인 어떤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쭉 읽어보면 뭐라고요? 여기 자체에 어떤 각인된 속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거기 시에 써 있죠. 거기 각인된 표현적 속성 뭐 이렇게. 네. 대표적인 작가는 누구예요? 랭어예요. 랭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술 작품이 감정을 상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감정을 뭐 한다고요? 상징합니다. 감정을 상징한대요. 예술 작품이 감정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그 어떤 대상이 표현적인 것이 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서와 행위에 조응하는 형식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예술이 상징화되는 그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상징하긴 하는데 또 여기 밑줄이죠. 이런 거. 감정 자체는 또 뭐래요? 아니래요. 감정 자체는 또 아니래요. 감정은 상징은 하는데 감정 자체는 또 아니래요. 감정의 시간적 흐름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변화의 패턴이래요. 요거 밑줄 치면 되죠. 이게 그 문장 밑줄 치면 됩니다. 감정 자체는 아니고요. 뭐라고요? 감정의 시간적 흐름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패턴을 변한다. 육체입니다. 육체. 내 몸이 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쁨은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슬픔은 울컥하고요.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뭐예요? 한계가 나오죠. 한계점 뭐예요? 인간의 감정은 생리적 변화로 환원되기 어려운 복잡성. 야, 생리적인 어떤 변화만 가지고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생리적 변화만 가지고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아니 무서울 때도 두근두근하고 여자를 만날 때도 두근두근하잖아. 네. 둘의 차이를 어떻게 감정을 그 표현을 바꿀 수 있냐 이 얘기지. 이해되죠? 네. 쉽잖아. 이런 건 생리적 변화만 가지고 어떻게 감정이 상징이 되겠니? 여자 만날 때도 두근두근하고 무서울 때도 두근두근한데 그럼 두 개 같대?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피터? 키버냐? 카버냐? 힙이요. 피터 키비? 네. 피터 키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유사성 이론 진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사성 이론 진영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네모와는 다른 노선에서 예술 작품의 표현성을 얘기한다. 얘도 이제 공통점은 뭐예요? 작품에서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네. 그래서 뭐 쭉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 이처럼 마음의 상태와 행위 사이에는 개념적 연관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슬픔이나 감정은 슬픔을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그 감정이 뭐라고요? 유사성 이론이라는 건 감정이 뭐하고 행위하고 유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음악이 슬프게 들리는 음악이 지닌 형식 특징이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적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이론은 음악을 비롯한 예술 작품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특징적 육체적 표현성을 지닌 것들만 대항하고 이에 따라 이론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축소된다고요. 이것도 육체에 한정해서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범위 축소됩니다. 결국 감정의 범위가 축소된다라는 다 똑같아요. 어떤 작가 얘기하고요. 그다음 한계점 얘기하고요. 뭐 이렇게 되십니다. 오케이? 네. 그다음 뒤로 넘어갈게요. 세 개를 할 수 있으려나? 세 개를 하고 싶었는데. 그다음에 비극. 이것도 쉬워요. 소크라테스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 이론이었죠.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 일기까지 인생의 슬픔과 비참함을 제재로 하는 비극은
제재가 뭐예요? 제재. 제재? 이거 문학에서도 맨날 나오는 말인데. 주제? 뭐 주제는 그냥 다르지. 주제는 주제고 주제를 하는 뭐예요? 주제를 나타내기 위한 소재지. 네. 그러니까 중심 소재쯤 돼요. 이건 제재 그러면은 중심 소재 뭐 이런 뜻이에요. 아니 이거 문학이론에서 뭐 한 중학교 1학년 때쯤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재로 하는 슬픔과 비참함 아니 뭐 제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어쨌든 이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슬픔과 비참함이 비극인데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무언가를 모방하는 본성을 갖고 있으며 문학의 본질 역시 모방이라고 봤다. 그리고 문학의 일종의 비극도 완결된 사건을 모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적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안정된 성품이 선한 인격과 미덕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진리에 도달하는 바탕이 된다고 보았는데 비극이 관객에게 느끼게 하는 연민과 공포와 이러한 성품을 사명하는 그래서 비극을 통해서 뭘 하게 된다고요? 어떤 성품을 기른다고요. 알겠어요? 슬픔을 통해서 뭐 어떤 인간성을 기른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극의 요건 나와 있죠. 네. 플롯, 인물의 성격, 작품에 담긴 사상, 언어, 음악, 시각적 요소. 플롯이 뭐예요? 플롯. 구성이죠. 우리말로 하면 구성이에요. 구성. 네. 구성이 그렇죠. 거기 나와 있네. 그중 행위나 사건의 구성을 뜻하는 뭐? 플롯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구성이 구성, 플롯. 그는 사건이 우연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개연성을 그래서 플롯에서 이제 플롯의 특징이 뭐예요? 개연성을 갖춰야 돼요. 개연성이 이제 문학에서 나오는 거잖아. 맨날 하는 거죠. 네.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인과관계 뭐 이런 거 갖춰내는 걸 개연성이라고 그러죠. 오케이? 네. 핍진성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요즘 이거 자꾸 나오더라고. 핍진성. 핍진성은 뭐냐면 이게 있잖아. 이것도 이제 그 원인 결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어떤 배경하고의 어떤 원인 결과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냐면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인데 갑자기 탱크가 튀어나와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배경적 어떤 그 원인 결과 이런 게 이제 핍진성이라고 알겠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원인과 결과 이거는 이제 그 사건의 어떤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 그냥 어떤 책에서 봐가지고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개연성을 가져야 각 작품 관객들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고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은 관객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앞선 사건으로부터 인과적 결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살인폭력 등의 그렇죠. 부도덕한 내용도 뭐라고요? 부도덕한 내용도 소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사건 제시와 관련한 플롯의 핵심 요소로 뭐가 필요하다고? 반전과 그렇지 인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전 뭐 글 써 있잖아. 반전은 뭐라고요? 뭐 급변하는 거죠. 그 다음 인지는 인물이 무언가를 모르다가 아는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는 이러한 반전과 인지가 관객에게 연민이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둘이 동시에 일어날 때 더 효과적으로 봅니다. 그는 반전과 인지를 기준으로 플롯을 구별했는데 반전과 인지를 포함하는 것을 복합 플롯, 포함하지 않는 것을 단순 플롯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반전 인지가 필요한데 이게 들어가면은 복합 플롯이라고 그러고 없으면은 단순 플롯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객에게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비극의 인물도 특정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플롯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해요? 인물 얘기가 나오죠. 캐릭터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는 희극의 주인공은 보통의 사람보다 모자란 인물로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진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비극의 주인공은 어떤 인물? 고귀한 인물이어야 돼요. 비극이에요. 다 지금 주로 얘기하는 건 다 비극 얘기하는 겁니다. 고귀한 인물이어야 됩니다. 비극적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고귀한 인물이어야 됩니다. 뭐 왕자 뭐 이런 거. 그 다음 인간적 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 결함이 있어야죠. 인간적 결함이 있어야 되고요. 악행이나 덕행이 아닌 과오와 실수로 불어야 됩니다. 악행과 덕행은 안 되고 과오와 실수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인공은 선하지도 악하지 않은 점. 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조건을 따지고 있죠. 자신이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큰 고통, 잘못보다 큰 고통을 받아야 돼요. 잘못보다 큰 고통을 받아야 돼요. 작은 잘못을 했는데 큰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스파이더맨 아니에요? 스파이더맨 아니에요? 스파이더맨은 고귀한 인물인가? 그렇지. 뉴욕대 학생이니까 약간 좀 머리는 좋은 놈이죠. 인간적 결함, 그렇죠. 뭐 약간 좀 우유부단하죠. 과오와 실수를 저질렀나?
뭐 항상 실수가 있어가지고 그 모르겠어요. 실수를 아니 이거 위해서- 제일 잘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기 섹스피어죠. 네.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있잖아. 네. 알아요?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알긴 아는데 부르라 그러면 햄릿, 오델로, 리어왕. 햄릿, 오델로, 리어왕. 맥베드. 로미오와 줄리엣은 4대 비극이 안 들어가요.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이게 그 리어왕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죠. 네. 고귀한 인물이죠. 근데 이제 딸내미들 저기 얼마나 사랑하냐고 물어봤다가 이제 소금같이 사랑한다는 막내딸한테 이제 잘못했다가 결국은 죽잖아. 셰익스피어가 가장 대표적인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비극 이론을 가장 잘 형성하는 사람이죠. 어디까지니? 겪어야 한다. 그래서 더 큰 교통을 합니다. 의로운 인물이 불행해진 것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키고 악한 사람이 불행해진 것은 마땅한 일로 인식될 뿐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관객이 잘못이나 실수에 비해서 주인공이 더 큰 불행을 경험한다고 판단하면 연민을 느끼고 인간적 결함을 지녔다는 점에서 자신과 닮은 것처럼 느껴지는 주인공이 불운을 겪는다고 판단하면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감을 느낀다고 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궁극적 목적은 관객이 연민과 공포를 느낌으로써 카타르시스를 이루는 것이라고. 자, 궁극적 목적은 뭐라고요? 카타르시스예요. 카타르시스 알죠? 네. 뭐 쾌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카타르시스는 후대 학자들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데 대표적 해석으로 세 개입니다. 첫 번째 뭐 윤리학적 해석, 두 번째 뭐 해석도 동그라미 치면 되면 되지. 그냥 읽어보면 되나? 윤리학.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정신분석학. 세 번째 뭐 인지적. 인지적 해석. 오른쪽 페이지로 갔습니다. 읽어보세요 이거는. 네. 인지적 해석 뭐 이렇게 세 개로. 그 다음 이제 맨 마지막 다르기죠. 뭐 비극에 관한 이론은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후대의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고귀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으려던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19세기 말 등장한 자연주의 연극론자들은 그렇죠. 자연주의 연극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고귀한 인물이 아니고 하층 계급 인물이 튀어나오고요. 그래서 그가 겪는 고통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었고 니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을 비판하며 비극은 관객에게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인식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된다. 공포를 불러일으키면 안 되고 뭘 일으켜야 된다고. 얘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하나 볼 수 있겠지? 이거 중요한데. 그래도 해야지. 여기 빨리 가서 여기 6번 빨리 볼게요. 요거 되게 근데 이거는 또 나올 확률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1학년 모고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할 수 있을 때가 최대한 볼게 빨리. 독일의 수학자이자 언어 철학자인 고틀로프 프레게는 샛별, 개밥바라기, 금성과 같은 이름의 뜻과 지시체를 구별한다. 자, 샛별은 무슨 별이야? 금성. 금성인데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야. 샛별, 네. 그 다음에 개밥바라기. 개밥바라기가 뭐냐면 이게 개밥 줄 때쯤 뜨는 별이라고 그래서 개밥바라기예요. 오케이? 네. 샛별은 새벽에 뜨는 별이라고 그래서 샛별이에요. 그래서 셋 다 금성인데 차이점이 있지. 네. 셋 다 금성인데 새별은 언제 피는 별이에요? 새벽에. 이건 아침에 뜨는 별, 새벽에 뜨는 별이고요. 개밥바라기는 개밥. 이게 개밥 줄 때쯤 저녁에 뜨는 별이 알겠어요? 네. 그래서 세 개가 다 똑같은 별인데 이게 관측 지점에 따라 다른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름의 뜻과 지시체를 구별했습니다. 자, 프레게는 뭐라고요? 프레게는 뜻과 지시체를 구별합니다. 뜻과 지시체라는 건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이 금성이 지시체일 거 아니야, 이 별, 그지? 네. 근데 이거하고 여기 나와 있는 샛별과 개밥바라기라는 어떤 이 의미 자체가 뜻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게가 제시하는 뜻은 해당 이름이 대상을 제시하는 방법을 말하며 지시체는 해당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을 말합니다. 이해되죠? 실제 대상 바로 이 별은 금성이 이게 이제 지시체고 이걸 나타내는 게 아침 저녁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약간 금성은 뭐라고 해요? 약간 과학적이었던 똑같은 말 있죠? 영어로 뭐라고 그래 금성? 비너스. 그치 비너스 그죠? 비너스 아니에요? 그렇죠 비너스 맞아 비너스 나 마르스라고 그럴 뻔했어. 마르스는 화성이죠. 네. 그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샛별이라는 이름은 우주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인 행성을 가리키는데 이 지시체를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행성으로 제시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네. 이게 바로
잠깐만 지시체 아니야 이게? 뜻이야? 지시체지 지시체. 이 지시체를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행성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개밥박이라는 이름은 샛별과 지시체가 동일하지만 해당 지시체를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행성으로 제시한다. 이처럼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뜻이 다른 거. 그러네요. 뜻이네요. 그죠? 오케이? 저녁에 뜨는 별, 아침에 뜨는 별 하면 뭐가 된다고요? 뜻이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뜻이 다른 것으로 바탕으로 프레게는 만약 A와 B가 가리키는 대상이 똑같다면 사실상 A는 B와 동일하다. 그래서 A는 A와 동일하다. A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동일성 명제 관련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게 뭐라고요? 동일성 명제라는 게 나온 겁니다. 동일성 명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성 명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레게는 동일성 명제인 A는 B와 같다가 A는 A와 같다가 제공하는 정보가 구분된다고 봤습니다. A는 B와 A는 A가 뭐라고요?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개의 관계가 구분이 됩니다. 왜? 뭐가 다르기 때문에? 뜻과 지시체가 다르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해되죠? 네. 이 이유가 이거예요. 뜻과 지시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프레게는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전자, 그렇죠. 금성은 샛별이다가 당연히 샛별은 개밥바라기 별이다라는 정보가 당연히 샛별이다보다는 당연히 정보가 많지. 샛별은 아침에 뜨는 별은 저녁에 뜨는 별하고 같다라는 거 하고 아침에 뜨는 별은 아침에 뜨는 별이다라는 거 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 그죠? 네. 자꾸 내가 마음이 급해. 천천히 할게요. 예. 그래서 A는 B와 동일하다의 정보가 A의 지시체와 B의 지시체가 같다는 것뿐이라면 이 정보는 A는 A와 동일하다의 정보와 다른 것이 없다. 하지만 A와 B가 각각 나타내는 뜻을 고려하면 그렇죠. 뜻을 고려하는 거예요. 두 명제의 정보는 구분된다. 예를 들어서 샛별은 개밥바라기다. 이거 뭐예요? A는 B다죠. 샛별은 샛별이다. A는 A다죠. 네. 정보는 같지 않다. 그래서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지시체는 같지만 그렇죠. 지시체는 같지만 뭐가 구별돼? 뜻이 구분되기 때문에 두 동일성 명제 중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프레게는 이름, 뜻, 지시체를 서울, 세종 같은 고유 명사뿐 아니라 여기는 밑줄이죠. 이런 거를 고유 명사에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디에도 할 수 있어요? 그 밑에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과 같이 특정 대상을 묘사하는 구에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네. 프레게는 뜻을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 관념이 아니라 자 이건 밑줄 치면 되죠. 뜻은 뭐라고요? 이게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 관념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이게 아니고요. 단어에 붙어 있는 뭐라고요? 객관적 존재자로 봤습니다. 객관적 존재자로 보죠. 주관적 이게 아니고 객관적 존재자로 봅니다. 그는 과학자가 망원경을 통해 천체를 관측하는 것에 비유해서 객관성을 설명했다. 프레게의 설명에 따르면 과학자에게 관측되는 천체는 객관적 실체이므로 지시체이고 그래서 천체는 뭐라고요? 지시체고요. 그 다음에 망원경 렌즈에 비친 상은 뭐라고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망막에 비친 영상은 뭐라고요? 이게 관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빗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망원경 렌즈에 비치는 상은 관찰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맺히는 반면 관찰자 개인이 망막에 맺히는 상은 시력, 기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 사용자나 언어가 사용되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뭘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이죠. 맥락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반대지. 맥락 속에서 언어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지시체와 뜻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지시체와 뜻을 뭐 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의미론적 지시이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버틀러트 러셀이죠. 러셀이에요. 러셀. 그래서 러셀은 비판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러셀은 프레게가 뜻이라는 불편한 요소를 가정했다고 보았다. 그렇죠. 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뜻과 지시체는 뭐라고요? 구별이 안 됩니다. 뜻과 지시체는 뜻과 지시체는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뜻이라는 어떤 개념을 안 한 거겠지. 그래서 단어의 의미가 지시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시체가 없는 단어는 의미가 없는 단어입니다. 자, 지시체가 없으면 뭐라고요? 지시체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얘가 써있잖아 거기. 둥근 삼각형 어딨어, 그죠? 네. 말은 되잖아. 둥근 삼각형 말은 되는데 이런 존재가 있을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의미 없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 둥근 삼각형은 대응하는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는 A는 B와 A는 A의 구분에 대한 동일성 명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러셀에 따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다와 샛별은 샛별이다라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동어 반복 명제라고 그래요. 동어 반복 명제라고 합니다. 동어 반복 명제입니다. 같은 소리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게 입장에서는 이게 샛별은 샛별이다와 샛별은 개밥바라기는 다른 의미다라고 얘기하는데 러셀 입장에서는 샛별은 샛별이다 하고 샛별은 개밥바라기다 하고 뭐야? 같은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같은 의미가 아니고 이게 이제 그래서 동어 반복 명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뭘 얘기해요? 기술 이론이라는 걸 들고 왔어요. 기술 이론이라는 걸 들고 와가지고 두 개로 얘기하죠. 진정한 이름과 위장된. 그렇지. 진정한 이름과 그 다음에 위장된 이름 뭐 이렇게 두 개로 지금 그 말을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진정한 이름. 그 다음에 위장된 이름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가지고요. 진정한 이름이나 사용자나 문맥과 관계없이 지시된 대상과 직접 관련되면 대상과의 근련 관계를 그 자체 속에 스스로 가지고 자체 속에 뭐라고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고 위장된 이름이나 이 방에서 제일 큰 사람과 같이 특정 대상을 한정해서 이건 뭐라고요? 특정 대상을 한정하는 거예요. 특정 대상을 그래서 한정에서 기술한 것처럼 그 자체로는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을 가지지 못하여 의미를 가지지 못하면 기술 이론에 의해서 분석되어 그 의미가 파악되는 이름이다. 러셀에 따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라는 동일성 명제에서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무슨 이름? 위장된 이름으로 분석된다. 샛별은 새벽에 동쪽에 보이는 행성, 개밥바라기는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한 행성이라는 한정 기술을 표현한 것이다.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야. 샛별의 의미하고 개밥바라기의 의미가, 그죠? 근데 선생님은 첫 번째 줄에 설명을 해줬잖아. 네. 이걸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모르고 들어가는 거하고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처음에는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 부분에 이게 의미가 잘 안 와닿으면 차라리 이렇게 맨 밑에 이렇게 여기 아예 나와 있잖아. 샛별과 개밥바라기 이름이, 그죠?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아니까 이제 그냥 설명해주고 이제 치웠는데 이게 처음 읽는 글이면 이게 샛별과 개밥바라기를 어떻게 아냐? 어디까지니? 그래서 이래서 보이는 한정 기술에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라는 명제는 새벽의 동쪽 하늘에 보이는 그 행성은 무렵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성한 행성과 동일한 대상이다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명제로 분석되기 때문에 샛별은 샛별이다라는 명제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A는 A다 하고 A는 B다라는 명제를 뭐 할 수 있어? 구분할 수 있어요. 둘 다 명제 구분은 가능해요. 알겠어요? 네. 근데 얘는 왜 구분이 가능해요? 뜻과 지시체를 다른 거로 보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고 얘는 이 기술 이론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내는 거죠. 네. 좀 군더더기가 좀 있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러셀은 뜻과 지시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성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를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문제 관리 좀 하세요.